안 했다면 발생이 안 했던 직업들이 골병,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직업병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 모두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네,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골병도 산재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맞죠. 피디님은 혹시 뭐 친구나 가족들이랑 대화를 하시면서 너 이거 직업병이야 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매일 듣고 있죠. 매일 듣고 계시죠. 직업적으로 사실 너 이거 직업병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번역하시는 분들이 자막을 못 본다든가 아니면 배우들이 눈물을 흘리다가도 뭐 얼굴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직업병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직업병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직업병이라는 거는 오히려 직업적 습관이라고 봐야 돼요. 으로 나타나는 습관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병은 실제 직업병에 가깝습니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발생되는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정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발골 작업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발골 작업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손목이나 팔, 어깨에 엄청난 부담이 오겠죠. 그래서 이 직업을 해서 10년, 20년 정도가 되면 흔히 뭐 50견이라고 하는 이런 어깨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다 골병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업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직업을 안 했다면 발생이 안 했던 직업들이 골병,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직업병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합니다. 골병이라고 하면은 딱히 떠오르시는 게 뭐 피디님은 있으십니까? 손목 아픈 거, 그렇죠. 관절 아픈 거. 관절 아픈 거,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마우스만 만져도 요즘에는 뭐 버티컬 마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쓰겠습니까? 직업적으로 마우스를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 주 5일을 하다 보면 이런 직업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해요. 우리가 산재 사고는 말 그대로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서 골절이 났다. 이런 건 사고예요. 발병 경위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치게 됐는지만 입증이 되면은 그래도 산재로 인정되기가 비교적 쉬워요. 하지만 이런 직업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피디님은 따로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뭐 러닝 좀. 러닝으로 예를 들읍시다. 러닝을 하면은 많이 달리시죠. 그죠? 많이 달리다 보면 당연히 어디에 부담이 올까요? 발목, 그렇죠. 발목, 무릎에 부담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 피디님이 택배 업무를 해요. 그래서 쿠팡 같은 걸 하는데 하루에 계단을 뭐 무거운 걸 짊어지고 200개씩, 100개씩 배달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무릎이랑 발목에 부담이 얼마나 올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골병 들었다라고 하겠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거 퇴행성 질환이다. 뭐 나이에 비해서 좀 일찍 오긴 했지만 이거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피디님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배송 일을 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지급하셨고 계단을 오르내리락 하면서 더더욱 부담이 됐겠죠. 하지만 비직업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러닝을 하셨죠. 그러면 산재를 인정해줘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애매하죠. 이렇기 때문에 질병산재, 골병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적인 요인이랑 직업적인 요인이 너무 섞여 있어요.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가사, 집안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령이 될 수도 있고 평소의 건강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사고, 어릴 때 크게 교통사고가 나와서 허리를 다쳤다거나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 이랬을 때 골병이라고 하겠죠. 그런 특성 질병에 걸렸을 때 과연 산재를 인정해줘야 될까?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산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고 산재보다는 훨씬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피디님, 최근에 병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가셨나요? 언제 마지막이세요? 2달 전? 2달 전? 어떤 것 때문에 갔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냥 뭐 감기 기운. 감기 기운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하시진 않았겠네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진단서에 보면은 진단명이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실까요? 진단명 옆에 보면은 상병 코드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상병 코드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S로 시작하는 코드가 있고 M으로 시작하는 코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알고 계실까요?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모르시겠죠. 이게 저희가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사고 산재와 질병 산재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해 코드는 S 코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외상성으로 급하게 파열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앞에 S로 시작해서 뒤에 숫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병변인 경우에는 M으로 시작해서 뒤에 또 숫자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외상성으로 크게 다쳐서 오게 되면은 S 코드로 상병 코드가 나오고 특별한 사고는 없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골병처럼 직업적으로 어깨를 뭐 10년, 20년 쓰다 보니까 오는 퇴행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 MRI를 찍어보면 여기 피가 안 보이거든요. M 코드로 이제 진단명이 나와요. 저희가 산재를 신청할 때 있어서 이 상병 코드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디님이 아까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S 코드로 찍혔습니다. 그러면은 산재를 신청할 때 사고로 들어갈까 질병으로 들어갈까요? 사고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왜 다치게 됐는지. 뭐 S코드니까 상해니까 뭔가 외상성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릎을 접질렀다거나 그럼 무릎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 접질렀는지, 목격자는 있는지, CCTV는 있는지 이게 확인이 되면은 사고로 쉽게 승인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PD님이 접질렀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주치의분께서 M코드다. 그럼 여기서부터 제자분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일을 하다가 삐끗해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주치의분은 왜 나한테 상해 코드가 아니라 M코드로 진단이 나온다 라고 할까? M코드로 나오게 되면 아까 말한 사고랑 다르게 질병산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질병산재는 직업적인 요인, 비직업적인 요인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내가 얼마나 중약물을 취급했고 어떤 신체 부담 작업들이 있었고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무엇이며 내가 개인적인 요인, 뭐 취미라든지 교통사고, 뭐 과거 병력 이런 게 문제가 없었다. 이런 거를 따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면서에 있는 상병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골병산재를 신청을 하면 예.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아까 앞에 내용이랑 조금 연관이 돼요. S코드로 시작되는 사고산재의 경우에는 발병 경위, 뭐 목격자 이런 것만 있으면은 사실 쉽게 인정이 됩니다. 목격자 있고 CCTV 있고 내가 일하다 다친 게 확보만 되면은 대부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까지 나는 데까지 보통 1, 2개월 안에 결정이 나요. 근데 질병산재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직업적인 요인이랑 비직업적인 요인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돼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조사하는 기간도 훨씬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뭐 관할지사마다 다르긴 한데 좀 빨리 결정 나는 데는 그래도 한 3, 4개월, 좀 오래 걸리는 곳 같은 경우는 8개월에서 한 1년까지도 걸리고 있어요. 내가 오늘 질병산재 질병으로 진단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실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 길면 1년까지도 걸린다. 물론 관할지사마다 좀 달라서 빨리 처리되는 경우에는 뭐 3, 4개월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질병산재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밝히기가 어려워서. 맞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릎을 다쳤다. 내 무릎에 대해서 이 퇴행성 변화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다면 쉽겠지만 어렵다면 또 어려워요. 왜냐면 과거에 막 30년 전, 20년 전부터 수많은 일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무거운 걸 몇 킬로 들었고 하루에 몇 시간을 했고 이 모든 거를 사실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장 기준으로 조사를 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 이전 것도 다 조사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위안급여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은 공단에 있는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요. 담당자분이 이제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가서 한번 직업력 조사와 상병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담당자분이 현장 조사도 나가고 실제로 상병명 확인하는 이제 자문조사 회의도 맡기고 보험가입자 의견 받아가지고 어떤 의견이 다른지 저희가 주장하는 제자분들이 주장하는 이 업무 방식이랑 근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다릅니다. 제자분들은 많이 일했고 무거운 거 많이 들었고 힘들었다고 주장을 하고요. 사업주분들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고 근무 시간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업무 관련성에 있어서 직업적인 요인이 얼마나 가중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다툼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모든 조사가 끝내게 되면은 이제 재조사서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분들이 여러분이 모여서 전문적으로 이 상병이 과연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조사하는 과정이 엄청 길어요. 빠르면은 빨리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접수하고 현장 조사하고 아니면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을 가게 되면은 이 기간이 4개월, 6개월이 걸리게 되면은 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가 되는 것까지가 보통 6개월, 8개월이 걸리고 여기서 의뢰되고 나서도 한 1, 2개월이 더 소요가 돼요. 사고산재는 이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결정이 되지만 이 질병산재는 뭐 짧으면 3, 4개월이겠지만 길면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죠. 산재를 신청하고 1년이나 걸리고 뭐 길면 1년 반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난 지금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 건강보험으로 자비로 처리하고 또 치료받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못 받으니까 생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다시 현장으로 복직하고 그러다가 또 악화된
돼서 또 재수술하고 이런 경우들이 막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를 해서 이제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발생 빈도가 높은 6대 상병이 있습니다. 그 상병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해서 산재로 추정해 주는 거예요. 많진 않아요. 6개. 대표적으로는 목에 관련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쉽게 말해서 목 디스크, 어깨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팔꿈치의 내측 상가염, 외측 상가염, 저희가 흔히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라고 하는 상가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이랑 손목에 발생하는 수근관 증후군, TFCC라고 하는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그리고 뭐 드케르뱅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요. 무릎은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6대 상병에 한해서는 특정 직종에 있고 근무를 일정 기간 이상 한 경우에는 퇴직하고 나서 일정 유효 기간, 뭐 6개월, 1년 이내에 이 상병을 진단받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해서 산재로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면 빨리 결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 디스크를 진단을 받아도 추간판 탈출증만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목에 관련된 상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잘 모르시죠? 건강하십니다, 피디님. 저희가 뭐 허리 디스크라고 해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저희가 디스크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협착증도 있고 전이증도 있어요.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전에 팽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탈출은 완전히 나오고 팽윤은 살짝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상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병이 안 들어가. 실질적으로 진단을 봤을 때 이 상병이 아닌 경우에는 나는 추정원칙 대상인데 왜 안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유사한 상병이면 괜찮겠지만 어쨌든 상병명이 다른 경우, 아니면 주치의는 이 상병이라고 해요. 추간판 탈출증이 맞다라고 하는데 공단에 있는 자문의사는 이 상병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적용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정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상병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거에 적용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산재 신청해서 질병 산재라도 충분히 빨리 결정이 나긴 합니다. 아닌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상병명이나 진단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신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디님 어떻게 오늘 좀 급하게 좀 핵심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디님은 어떠세요? 되게 복잡하고 신기하고 그래요? 네, 그러네요. 근데 뭐 아까 뭐 폐암도 그렇고 난청도 그렇고 골병도 그렇고 사실 깊게 들어가면은 뭐 각각 뭐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해도 모자랍니다. 왜냐면은 뭐 난청만 해도 검사 방식, 뭐 ABR, 수능, 어음 어떻게 되는지, 왜 3번 병원을 가야 되는지부터 해서 요건들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다 설명하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알아봤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정말 이제 PPT 같은 걸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수가 1급부터 14까지가 있는데 한 급수 차이에도 이게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그리고 한 급수 차이에서도 이 보상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